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당내 호응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이 시간을 좀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100%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유를 그냥 마실래 아니면 매를 맞고서 마실래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한 매에 대해서는 매는 여론이고 여론은 국민이다. 매는 결국 국민의 투표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험지 출마 또 불출마를 요구한 이 압박 의사를 굽힐 생각이 없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빠져서는 안 되는 대목이 저 중진 그리고 핵심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일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을 보여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눈에 띄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핵관 의원들 이런 핵심 의원들의 뭐 험지 출마라든지 네. 또 영남권 중진들이 아하 어떻게 보면 평생 따뜻한 데 있다가 어려운 대로 하는구나 희생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좀 없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건데 대상 의원들이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부터 먼저 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겠죠.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말 가운데 한 두세 명만 움직이면 네. 바람이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거고 또 한 매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매를 들겠어요. 말 그대로 매라는 게 뭐냐? 여론의 문매. 그러니까 여론의 힘으로 이 중진 의원들을 움직이겠다. 네. 움직이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이 움직이게 되면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이분들은 못 견딜 거다. 여기에 더해서 제 짐작에는 아마 만일에 이런 중진 의원 대 인요한 혁신위의 대결 국면이 길어지면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럼 뜻은 뭐냐라는 점을 궁금해할 테고 어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또 당에 전달되는 그런 저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말하는 대로 결국은 움직임이 가시화되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시간만 좀 있다면 100%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뭐 100% 저는 뭐 100%라는 표현보다는 네.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네네. 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뜻이 이제 있으면 움직인다고 했는데 국민의 뜻은 이미 확실한 것 아닙니까? 정치의 변화를 바라고 윤핵관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분이 저들은 뻗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님 제가 보면 한편은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시고 제주 4.3 오늘 가셨죠. 이런 거는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보고요. 저번 주에는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께서 김대중 재단 행사에도 오셔가지고 뭐 DJ 존경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DJ 말씀을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흉내도 내시고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중진 의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윤핵관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저 중진 험지 출마 또는 이제 불출마 이런 배경에 용산의 의중이 실려 있는지 실려 있지 않은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용산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강한 주제, 네. 민감한 주제를 대해서 자신감 있게 저렇게 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용산의 의중이 어느 정도 실려 있는 것이라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중진 의원들 또 윤핵관들이 다 이 반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용산의 의중이 실리지 않은 것인가? 또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보면은 용산의 의중은 어느 정도 실렸는데 윤핵관들이나 중진들이 오히려 여기에 반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어떤 전에보다 당의 그립이 약해진 것 아닌가. 뭐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레임덕이 약간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징조로도 읽히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인요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사전에 교감을 했을 가능성보다는 일련의 흐름상 보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갈 길이라고는 네. 이 길밖에 없는,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야 된다. 당이 바뀌는 모습은 뭐냐.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현역 의원이 111명이고 111명 가운데 지역구가 86, 86명이에요. 근데 86명 가운데 지역구 가운데 56명, 56명이 흔히 말하는 영남 지역 출신 의원들이에요. 이분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뭐라 그럴까,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좀 훈련이 좀 안 돼 있거나 전망을 오히려 못하는 분들이 꽤 있고, 또 한 분은 이 혁신과 쇄신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리고 오래 한 분들, 중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갈등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에서의 문제점을 뭐 지적을 못했든 간에 당이 이렇게 되기까지 적어도 중진들은 뭐 했냐는 이런 책임론에서도 또 자료를 썼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뭐 불출마든 아니면 험지 출마해서 정말 쓰임새를 증명을 하든 정치적 능력을 증명하든 이런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들 눈치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저 의원은 어떻게 할지,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점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생각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보면 한 목소리가 봐요.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네. 인유한 혁신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당사자들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혁신위 일각에서 혁신위의 조기 해산설이 나왔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혁신위 측은 초기에는 논의된 바가 있지만 현재는 논의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논의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호응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호응이 없다면 혁신위가 이 조기 해산설을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멘트로 이제 지금은 이제 잠잠하지만은 네. 곧 이제 뭐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100% 호응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좀 더 결연한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장제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를 대거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죽어도 자기는 사상에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좀 스피드, 너무 이제 과속한다. 네. 이렇게 지금 견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 자체가 하나하나가 정말로 무게가 실린 그런 말들이고, 이 중진들이지 않습니까? 윤핵관들이고. 그런데 지금 말하고 나중에 말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려면 뭔가 큰 변동이나 무슨 신상에 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을 것이라고 보면은, 저는 이분들이 쉽게 이제 그 인요한 위원장 요청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혁신위 측에서 조기 해산하는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들은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하겠죠. 전에 뭐 이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적도 있고, 이번에도 인유한 위원장은 이제 자신들이 결기나 뭐 네. 의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 정도의 압박으로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나 또는 윤핵관들이 쉽게 움직이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조기 해산 관련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는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일부 혁신위원들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오늘 이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지금 인요한 혁신에 출범할 때 전권, 전적인 권한, 네. 구성과 내용 모든 것에 대해서 권한을 임한다고 했었고, 근데 인요한 혁신위의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 1번은 뭐였죠? 화합, 2번 뭐 희생 이렇게 네. 쭉 했는데 중진 의원들로부터 반응이 없다 그래요. 지금 제가 내부에 있는 혁신위원회를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존재 근거가 뭐냐, 존립 근거가 뭐냐, 있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일부는 어차피 이렇게 안 되면 조기에 사퇴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함직하잖아요.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말렸을 텐데 결국은 아무런 반응들이나 이게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뭐 조건 있잖아요. 네. 안 되면 정 안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직하고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은 그렇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인요한 혁신위가 해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죠? 제가 바로 김기현 대표 체제도 흔히 하는 말로 언론용어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급속하게 비대위로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요한 혁신이 아니 뭐 비현실적이든 정치로 아니건 간에 국민의 어느 정도 여론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에서 현역 의원들이 못 받아준다,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혁신 의지가 없는 당으로 찍힐 테고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보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돼. 정치적 네. 어려운 처지가. 그래서 왜 급발진하지 말라. 그런 급한 소리, 아주 그 모나는 소리, 뭐 해체는 이런 이야기, 자진 해체 이런 게 하지 말라고 당 대표로서는 경고하는 거 일단 브레이크를 건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러 중진들이나 윤핵관들이 반응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바로 저 김기현 대표님이에요. 이분은 이제까지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의 뜻을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엔 충실하게 이제 이행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이제 인요한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발을 빼고 급발진 이런 말씀하면서 지금 한 발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 여기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회심의 정책적 카드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정복, 서병수, 김태흠 이런 분들이 차례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불가론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정부나 정부에서 여당에서 보기엔 좀 머쓱해진 그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께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용산의 어중을 충실히 받들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아냥까지도 들으면서 그런 뭐 일종의 비판이나 수모를 감내하면서 해왔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거취 문제가 딱 나오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사실은 저게 반발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앞으로 지금 여당 중진들이나 윤핵관들이 용산 대통령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유의 독자 노선을 갈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경북 구미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TK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서 김기현 대표까지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배경은 뭐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른바 TK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 지지자들 등 우리 당 지지자들을 향한 나름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김기현 대표까지는 왜 간지는 저는 짐작되는 대목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비서실장이 구작은 의원인데 지역구가 구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뭐 흔히 하는 말로 대표를 자기 지역구에 모시고 간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건 일련의 흐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찾는다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하는 일련의 흐름은 다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 하락일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지지율의 하락을 막고 예를 들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이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미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흔히 하는 말로 TK 신당이야 하고 다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앙당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물을 흐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무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뭐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네, 실장님. 지금 이준석 대표 제가 어저께 대구에 무슨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 기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구를 뭐 표현 그대로 말하면 해집고 다닌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노리는 곳도 출마를 노리는 곳도 대구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구의 여론조사 이런 걸 보니까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나오면 지금은 여당하고 호각세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구가 이제 보수의 심장인데 정말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은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제 다급해진 거죠. TK의 민심이 균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균열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구미에 가시고 대구에 가시고 김기현 대표도 지금 대구를 거듭가고 하는데 너무 대구를 자기들이 환영받을 곳만 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정말로 아픈 사람들, 가령 이태원 참사 일주 현장에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김기현 대표라도 가셔가지고 아픈 사람들 보듬고 하는 게 이런 게 정말 요즘 강조하는 그분들이 강조하는 내세우는 소통과 통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글쎄요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간다고 해서 그 세력 기반 자체가 달라요. 이준석을 따르는 분들하고 지지하는 분들하고 네. 지금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게 좀 청이 다르다. 뭐 조금 말하자면 이쪽은 합리적 보수인데 이쪽은 좀 강성 보수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구를 한두 번 더 찾는다고 해서 그게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대장동 또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법원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조금 잦아들나 싶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네. 다시 이제 재점화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죠. 지금 사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이제 위정교사, 네. 특히 이제 저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제 담당 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적시한 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점이 가장 약한 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비교적 사건이 간단하고 정인수가 작으니까 이걸 이제 분리 기소를 해가지고 네. 총선 전에 재판 결과를 얻어서 이제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 결과의 내용은 뭐 차치하고라도 결과가 그렇게 총선 전에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음 재판 기일이 12월 11일로 네. 한 달 후에 잡혔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재판해가지고 언제 다 할 수 있겠느냐. 또 2월 중에는 법관들 인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과연 그 재판 자체의 판결이 그렇게 빨리 내려질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네.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전에 만약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위증교사 혐의의 재판 결과가 명확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의원이 몇 가지로 재판받고 있는 거죠. 재판이 지금까지 두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위례, 성남 FC 하나 묶은 거 하나, 선거법 하나 묶은 게 하나가 있는 거. 두 번째가 선거법, 세 번째가 위정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앞에 세 부분은 또 이렇게 어쩔지 몰라요. 대장동, 위례 이거는 어쩔지 모르는데 네. 선거법은 1년째 끌고 있어요. 선거법은 간단한 거. 김문기를 아느냐 몰랐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에서 좀 질질 끌고 있는 것 같고 위정교사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조차도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했으니까 이건 사실은 간단한 거잖아요. 이미 위정이라고 자백했던 뭐 옛날에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도 있고 이 법원의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요즘 법원 분위기가 이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 전에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나와야 하는 건데 법원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찌됐건 세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두 건을 일주일에 두 번씩 나 중앙지방법원에 그러면 위정교사까지 별도 재판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세 번을 재판에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되면 뭐 당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당문은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이 한 건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 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건이 뭐 대선 내년에 대선 전에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 말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장 기각으로 해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서 내연되고 있다고 표현했던 게 좀 정확하게 되는 거고 가장 근접한 게 위정 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과 또 아무래도 위증교사 관련 재판도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더해서 주 3회가량 이 재판이 나간다면 정상적인 당무 수행에 당연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후자 그러니까 주 3회 뭐 네. 재판에 나가야 된다. 이거는 뭐 정말로 검찰의 집중적인 견제와 어떻게 말하면 어떤 뭐 탄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받고 있는 야당 대표의 뭐 숙명 같은 그런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필코 지금 검찰이 노리는 프레임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사법적인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계속 재판에 나가는 모습 이런 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 이재명 대표가 무슨 큰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맨날 재판에 나가는 거 아니겠냐 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했다고 보고 그래서 한때 이제 병합 심리를 안 한다, 통합해가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국힘의 의원들이 그렇게 반발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 위임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판결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이제 신성범 우리 패널께서도 지금 우리 부장판사 유창훈 부장판사의 말을 소명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마치 이제 유죄인 것처럼 제가 보기에 시민들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기각 사유에 그렇게 기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영장 기각 사유에 그렇게 기재된 것은 판사께서 한 10시간 동안 이제 심리를 하면서 그중에 주된 혐의는 다른 혐의였잖아요. 백현동 혐의하고 대북 송금 혐의였고 요 위정교사 혐의는 조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리만 훑어보고 증인도 그때 같이 간 증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들과 검사와의 문답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10시간 재판을 하면은 증인도 부르고 몇 달 동안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교적 간소한 결정인 이런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한 줄로 이렇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은 거하고 나중에 수많은 정의 신문하고 이런 걸 거쳐가지고 내린 결론은 다르다. 그래서 재판도 1심 다르고 2심 최종심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우리가 유죄 판결이 날 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 출마 지역으로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안동을 추천하면서 이 대표가 안동으로 출마하면 나도 험지에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험지 출마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이건 정말로 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좀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본인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렇게 하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방향이 구체적인 방향이 뭐 개항 지금 선거구에 그대로 계시든 아니면 험지 안동에 내려가든 비례 출마를 하든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불출마를 하시든 이것이 어떻게 총선 승리에 가장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런 시점과 그다음에 선택지를 두고 지금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안동 가겠어요. 안동 가면 떨어지는데 지금 가면 안동 떨어지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고 항상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뭐 형태가 가능하죠. 말씀하신 대로 아주 뒷번호로 해서 비례대표로 해서 아주 결기를 보여주면서 이 뭐 앞에까지 다 당선되게 시키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방법.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게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상징적인 지역구라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비명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 완전히 이재명 당 사당화된 민주당에서 가장 패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표는 무엇을 할래? 희생을 뭘 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니까 그게 내부에서 뭐 민주당에서 적절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가. 네. 국회에서는 또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 국면에 들어갔는데 세제 개편 내용을 두고 공방을 좀 벌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당 보도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세와 상속세를 낮추려고 한다. 이것이 선거를 겨냥한 무책임한 던지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벌이고 있는 이 세제 개편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이런 공방,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금 문제가 서민 생활이나 우리 다 기업체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언론에서 좀 자세히 다뤄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한 의원이긴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원이 낸 걸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지금은 예를 들어 법인세 구간이 뭐 2억에서 얼마 쭉 돼 있는데 최고세율 24%가 적용되는 구간이 현재는 보시오 3천억 원 이상 그러니까 순이익이 그럼 얼마나 기업이 3천억 원 이상 1년에 남으면 이익을 남기려면 몇 개 기업이 안 돼요. 100몇 개 기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민주당 의원이 낸 걸 보면 자 200억 이상 3천억 구간을 빼버려 이렇게 되면 200억 넘는 기업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2천억인가? 근데 그런 구간을 만든다는 거 그러면은 한 150개 되던 게 2,000개 기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러면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얼마 더 갇히느냐? 그 의원이 계산한 법에 보면 3조 4천 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글쎄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수 결손을 막자. 기업체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하지만 지금 기업체들에서 경제 성적 자체가 성장 실적 자체가 거의 안 나오고 세금도 결손이 나는 판에 과연 현실적인 거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기업들도 적정한 이문이 보상돼야 계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할 텐데 경제 활력을 더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반론에 분명히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많을 테고 이런 논쟁에 붙어볼 지점이 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금 잘 된 거예요. 주식 양도세와 상속세도 이게 말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면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는 2세에게 3세에게 2세에게 넘겨주게 된 지금의 기업들이 대충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차라리 포기하자. 2세들에게 넘겨주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서 기업을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많아요.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논쟁이 붙어볼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세인지 부자 감세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수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네. 네. 이런 논쟁은 좀 바람직한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부자를 위한 세금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부동산, 그다음에 다주택자,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세수 59조 펑크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서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자. 이걸 가지고 무조건 파퓰리즘이다, 총선용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법인세 인하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도 법인세율이 낮다 이래가 21%에서 28% 저는 지금 상향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법인세율이 25%지만 실효 세율은 미국보다 1% 정도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확보해가지고 서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KBS 박민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사장 시절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박민 KBS 사장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영방송 저도 15년 전까지 거기 있었습니다만 공영방송의 가치라 하면은 공정성, 공정해야 된다. 편파적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정치적 독립성, 객관성 이런 가치를 당연히 추구해왔고 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모든 게 흐트러진 게 사실이었어요. 몇 년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두 공영방송의 사장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 개편,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고 그 후로는 어떻게 보면 사내 조직 내의 헤게모니라는 게 다 언론 노조,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출신들이 장악하면서 이게 편향적으로
많이 되어왔던 거예요. 특히 시사, 토론, 뉴스 프로그램 같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고 박민 신임 사장이 한 것은 당연히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 몇 년 동안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특히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보고 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자 새로운 사람은 다시 옛날처럼 또 편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진정한 가치로 다시 한번 객관성과 공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을 바꾸면 박민 사장이 이끄는 KBS는 좀 더 정말 옛날 가치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정부의 잘못도 윤석열 정부의 잘못도 지적하고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면 채널 돌려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KBS로 만드는 게 돌아가는 게 핵심 가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는 편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잘 된 거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제는 더 많은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통령 정부에 무조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예스 할 수 없는 게 공영방송 숙명 같은 거다. 이런 점도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의 사장이 무조건 정권에 예스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어제 박민 사장이 부임하기도 전에 대대적인 KBS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더 라이브 페이지하고 메인 앵커한테 저 오늘 그만둡니다. 이런 말도 못하게 그냥 바로 전격적으로 교체해버리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또 전 정권 말씀을 하시는데 전 정권에서 언론이 편파적이었다. 자, 설사 그랬다고 치면 그걸로 심판받아서 정권이 교체됐다. 아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 수립된 이 정부에서는 이제 언론 정책을 정말로 이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균형감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균형감 있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KBS나 언론 저쪽에 조금이라도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 계시면은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국민과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뭐 개편을 하거나 인적 쇄신을 하는 게 더 옳다고 보는데 너무 지금 대놓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어떤 라디오 센터장 한 분은 부임하기도 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편집진이나 제작진을 교체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이냐? 그래서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아니 오늘 네. KBS 보도와 관련해서 이동관 탈핵 사유는 되지 않고 다만 예를 들어서 주진우 씨 이런 라이브 이런 것은 해도 너무했다 그럴까 듣는 사람들이 거의 공영 방송을 할 수 없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사장이 취임하면서 바뀐 것은 주진우 씨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걸 매끄럽게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만 남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